1931년 육군 중장이었던 슐라이허와 독일 총리였던 브리닝은 아주 큰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대공황으로 인한 불안정한 정세가 회복되지 않아 역대 가장 인기 없는 정부이기도 했지만 나름대로 바이마르 공화국을 어떻게 다시 재건할 수 있을지 고심했죠. 우선은 당시 85세로 고령이었고 7년의 임기가 거의 끝나가는 힌덴부르크 대통령을 재선에 입후보시키려 했습니다. 점차 인기를 크게 얻고 있는 나치당의 히틀러가 정식으로 독일 국적을 취득해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는 일이었기에 힌덴부르크가 계속 대통령직을 이어가고 경제가 마비된 비상사태에서 대통령이 승인만 하면 총리가 긴급 명령을 통해 국가를 통치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이런 브리닝의 계획은 국민의 큰 지지를 받고 있던 나치당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히틀러 역시도 그들이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 계속하기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히틀러의 이야기 이어가보죠. 브리닝은 히틀러가 동의만 해준다면 힌덴부르크에게 후임 총리로 히틀러를 청구하겠다는 아주 달콤한 미끼도 놓았습니다. 하지만 히틀러는 고심한 끝에 이 제안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고 괴벨스의 간곡한 요청에 결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로 마음을 굳힙니다. 힌덴부르크와의 싸움은 아주 힘들겠지만 무릎 써야 한다고 생각했죠. 히틀러는 독일 내 한 주의 나치당원인 내무장관이 히틀러를 공사관원으로 임명하는 꼼수로 독일 국적을 쉽게 획득했고 모든 정치적 싸움을 이어갈 준비를 끝마쳤습니다. 그러나 결선 투표까지 거친 대통령 선거에서 여전히 힌덴부르크의 영향력은 막강했고 종전의 지지율에 비하면 엄청난 득표율을 올렸음이 분명한 나치당이었지만 선거에서 승리하지는 못했습니다. 반면 슐라이허는 그의 정치적 영향력을 가감없이 발휘해 정부 인사들을 주무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치당에 협력하며 나치를 견제하려던 주요 인사들을 모두 퇴임하게 만들었고 총리였던 브리닝까지 끌어내리려 했습니다. 힌덴부르크 대통령은 자신에게 충성을 다해 재선을 도운 브리닝에게 사실 그다지 관심이 없었고 슐라이허의 공격으로부터 그를 지켜주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임을 요구하기까지 하였죠. 구독해주세요. 사실 이 시기 일어난 정치적 사건들은 그다지 재미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꼼수와 술책과 배신이 난무한 아주 복잡한 상황이었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모든 사건들이 끝난 이후 히틀러는 드디어 독일의 총리 자리에 올라 우리가 아는 2차 세계대전 직전에 바로 그 독일의 모습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나치당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의 상황을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프란츠 폰 파펜이란 사람이 브리닝의 뒤를 이어 짧게 총리로 재임했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는 꼭 나치당 때문만은 아니었지만 힌덴부르크에게 받은 의회 해산 영장을 들고 의회로 찾아왔죠. 이때 국회의장이었던 괴링은 파펜이 모두가 볼 수 있게 영장을 들고 흔들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정부 불신임 투표를 강행했고 압도적인 찬성표로 총리는 해임되게 되었습니다. 의회 해산 영장을 괴링이 의도적으로 무시한 덕에 의회가 해산되기 전에 정부 불신임안이 채택된 셈이었으니 괴링은 해임된 총리가 낸 의회 해산 영장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이런 우스꽝스러운 일 이후 결국 제국의회는 해산을 인정하긴 했습니다. 이 일이 있었던 1932년은 제국의회 총선만 무려 4번이나 있었을 정도로 복잡한 정국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의원을 뽑고 그 의회가 겨우 한두 달 지속되고 의회가 해산되어 다시 선거를 치르는 일이 4번이나 이어진 것입니다. 이미 독일 시민들은 쉬지 않고 이어지는 정치 연설과 선전에 넌덜머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은 나치에도 유리하지 않았습니다. 나치당은 과반 의석을 차지하려면 아직 갈 길이 멀었음에도 오히려 의석을 더 잃어 여전히 제1당이었지만 그 위세는 이전만 못했습니다. 이때 슐라이허는 더 이상 자신의 신복들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자신이 직접 총리로 올라선 뒤였습니다. 나치당 2인자인 슈트라서는 히틀러에게 정부와 계속 대립하지 말고 슐라이허의 협조에 얻을 수 있는 약간의 권력만이라도 얻어내길 바랐습니다. 히틀러도 어느 정도 협상할 생각은 있었으나 슈트라서의 전반적인 의견에는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극단적인 당원들은 지지부진해진 나치의 확장에 회의를 품고 공산당으로 넘어가고 있기도 하였습니다. 즉 나치당은 서서히 분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었죠. 1932년 12월 7일 슈트라서는 히틀러와 심한 말다툼을 벌인 뒤 자기가 하고 싶었던 모든 말을 쏟아낸 편지를 남기고 모든 당직에서 사퇴하겠다는 말과 함께 이탈리아로 휴가를 떠났습니다. 히틀러는 슈트라서의 측근을 모두 숙청하고 그가 맡았던 모든 일을 자신이 넘겨받으며 당의 간부들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서약서도 모두 받아냈습니다. 나치당이 조각날 뻔한 위기에서 그만이 할 수 있었던 리더십으로 당을 구해냈죠. 슐라이허는 스스로가 만든 늪에 빠져 허우덕거리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온갖 술책과 인사를 주무르던 그였지만 막상 전면에 나섰을 땐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고 그가 계획했던 여러가지 정책도 많은 반발을 불러일으켰으며 그의 상황을 잘 알던 정치인과 상류층에서도 그를 곱게 놔두지 않았습니다. 근시안적인 시각만 갖고 앞날이 잘 풀릴 것이라 기대하던 슐라이허는 이미 몰락해가던 공화국에서 정권을 차지하려다 함께 몰락했고 이제 다시 공석이 된 총리직은 힌덴부르크가 끝까지 탐탁지 않게 여겼던 히틀러에게 돌아갔습니다. 1933년 1월 30일 드디어 히틀러가 총리직에 오르고 짧게 이어진 독일의 민주 정치는 막을 내립니다. 이 순간이 바이마르 공화국의 마지막 날이었다는 사실을 당시 사람들은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물론 히틀러가 총리가 되자마자 힌덴부르크 내각이 무너지기 시작했던 건 아닙니다. 여전히 내각 주요 자리는 보수파 인사들이 거머쥐고 있었고 당시 법으로는 히틀러에게 주어진 권력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머지 정당과 정치인들 사이에서 나치가 적절하게 걸려들었으니 나치당의 힘을 자기들 목적에 맞게 부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물론 이는 아주 틀린 생각이었습니다. 다음 화에서는 히틀러가 서서히 권력의 정점에 올라서는 독일의 나치화 과정에 대해 들여다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부 불신이만이 불신이만이 채택된 셈이었으니 왜 이렇게 어려워요? 해봐. 의회가 해산되기 전에 정부 불신임함이 이쪽까지